안녕하십니까. 앞전 시간에 조선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외란과 호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란과 호란 이후 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정치 지도와 경제 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사상과 문화도 등장하게 됩니다. 외란과 호란은 조선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 이후 조선의 정치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정치 운영과 군사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정치기구로 원래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최고 통치기구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군사제도의 경우 중앙군은 5군형 체제로 정비되고 지방군은 서고군 체제로 바뀝니다.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치체제 개편도 이루어집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바로 그것이죠. 영정법은 전세, 토지세입니다. 전세를 풍흥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도로 고정하였습니다. 쌀 4도로 영원히 정했다. 그래서 영정법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가구 기준이 아니라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삼배,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강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약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을까요? 대동법은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소유한 양반 지주층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반들이 대동법 시행에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언제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이러한 모습은 반복됩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개혁 정책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동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조달하던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품화폐 경제도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균역법은 군대 가는 대신 내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절반으로 뚝 줄어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붕당 정치의 변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정치가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기능을 했고 그래서 서로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종 때 예송과 숙종 때 황국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예송이란 효종과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벌어진 논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복 입는 기간이 문제였지만은 사실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의 정통성 문제와도 결부되었습니다. 환국이란 국면이 확 바뀌었다라는 뜻인데요. 숙종이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한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당을 철저히 배척하고 사약까지 내리는 극단적인 정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붕당 정책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영조, 정조가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하고 균역법을 실시했으며 탕평비를 세우고 속대전을 편찬했습니다. 뒤를 이은 정조는 왕실 도서관이자 정책연구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하고 국왕 직속 부대인 장영용을 두었으며 개혁의 중심지로 수원 하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정조 정자와 장영용의 장자, 규장각의 장자 비슷하니까 정조는 규장각, 장영용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통해 붕당정책 폐단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사망한 뒤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왕실 애척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세도 정치가 전개됩니다. 세도 정치는 19세기 순조, 헌종, 철종대에 걸쳐 약 60여 년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세도 가문으로는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가 있습니다.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 기강은 크게 흔들립니다.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과거제가 문란해지고 매간매직이 성행합니다. 돈이나 연줄로 벼슬을 얻는 일이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뇌물을 주고 어렵게 벼슬을 얻은 관리들이 백성들을 위해 일했을까요? 오히려 자신이 들인 돈을 되찾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탐욕스럽고 부패한 관리들을 뭐라고 합니까? 탐관오리, 탐욕스러운 관리, 썩은 관리,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탐관오리들의 행포 속에서 전정, 군정, 항복으로 이루어진 삼정의 문란은 더욱 극심해졌고요. 결국 백성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2중, 3중으로 부담해야 했고 가난한 농민들은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농민들이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19세기 농민 봉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세도 정치가 전개되고 있었지만 사회 경제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분 질서를 흔들고 농민 봉기의 배경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이 발달합니다. 모내기법, 이모작, 상품 작물 등 농업 기술이 발달하여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작지를 늘리고 인삼, 담배, 목화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부농이 출현합니다. 부자 농민이 나타납니다. 농업이 발달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또 대동법 실시로 공인들이 활동하고 사상, 개인상인, 사상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허용되면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장시가 발달하고 대상인도 성장합니다. 지역 간 물자 유통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화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됩니다. 수공업도 간영수공업 중심에서 민영수공업 중심으로 변화했고 광산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광업 역시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 속에서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돈을 많이 번 일부 농민과 상인들은 나라에 돈을 내고 이름이 비어있는 공명, 빌공 이름명, 이름이 비어있는 간직 임명장, 뭡니까? 공명첩입니다. 이 공명첩
공명첩을 사거나 족보를 매입 또는 이조하여 양반으로 행세했습니다. 노비들 가운데 일부는 역시 재산을 바치거나 궁공을 세워 신분을 상승시킵니다. 이리하여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고 양반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공명첩은 조선 후기 신분 이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신분 질서가 흔들렸지만 모든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도 정치와 삼정분란 속에서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사회 불안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종교와 사상도 유행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구원해줄 미륵시나 예언서인 정감록이 유행했고,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와 이에 맞서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이 농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1811년 홍경내난은 19세기 최초의 대규모 농민 봉기였습니다. 농민, 중인, 상미, 몰락, 양반 등이 참여한 대규모 봉기였습니다. 세도 정권의 수탈에 더해 특히 서부 평안도 지방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1862년 진주에서 백낙신의 탐욕에 맞서 유계춘 등이 일으킨 진주 농민봉기, 이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확산됩니다. 이때가 임술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술농민봉기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달래기 위해서 세금 개혁 기구인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홍경내난과 임술농민봉기 모두 세도정치의 폐단, 삼정의 문란이 낳은 비극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정치적 혼란과 사회 변화 속에서도 학문과 예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애교 사절단인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임난으로 국교가 단절됐다가 국교 재개하여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이 통신사는 문화사절단의 성격도 띄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요. 외교 업무, 무역 업무, 정찰 등의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조선, 일본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청나라에는 연행사를 파견했습니다. 연행사를 통해 서양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서학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과학 지식과 기술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서학은 조선의 과학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학의 영향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홍대용은 지구자전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요. 의학 분야에서는 이재마가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구분해서 치료하는 사상의학을 확립합니다. 오늘날도 응용되고 있죠. 양난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조선 사회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실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뭡니까? 실학이죠. 실학이 등장합니다. 실학은 크게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농업 중심의 개혁론 중농학파지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중상학파죠. 이 2가지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중농학파로는 유용한 이익 정약용이 있고요. 중상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했지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있습니다. 실학이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한편 우리 역사와 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를 뭐라고 합니까? 국학 그러죠. 국학도 발달합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역사 연구에서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가 편찬되지요. 지리 연구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편찬됐습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한문 소설도 나오지요. 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이 대표적입니다.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합니다. 회화에 있어서는 중국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가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경치 산수화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선의 금강전도, 인왕제색도가 있지요. 또한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가 유행했고요. 청화백자와 대규모 불교 건축물 등 다양한 예술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과 예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족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정착되었습니다. 정기와 달리 부계 가족 제도가 성립되고요. 큰아들이 제사 주관했지요. 재산 상속에도 우대받지요. 양자 제도가 일반화되었고요. 양반 가옥의 경우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가부의 재혼이 제한받았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문화의 주인공도 서민으로 확대됩니다. 바로 서민 문화의 발달입니다. 한글이 보급되고 서당 교육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한 덕분입니다.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요소로는 뭐가 있습니까?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한글 소설, 그리고 사설시죠. 그리고 말뚝이 등의 양반을 풍자하는 탈춤, 그리고 판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해학적으로 그린 김홍도 풍소가, 신용복의 풍소가, 대중적인 소망을 담은 미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실학과 서민 문화 발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후기는 세도 정치의 폐단이 심화된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신분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해 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학과 국학이 발달하고 서민 문화가 성장하면서 조선 사회는 점차 근대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는 위기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개항, 그리고 근대국가 수립 과정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전체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